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추천 시스템 소개해 주신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후기를 발표하게 된 김광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파이썬하고 C++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업에서도 지금 그 두 가지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 패턴 인식 전공해서 지금은 추천 시스템이랑 머신러닝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추천 시스템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우리가 소비하는 데이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추천 시스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소비하고, 뉴스를 보고, 블로그 글을 보고, 사람을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법이 되게 획일화돼 있었어요. 검색을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인을 통해서 뭔가 추천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게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블로그, 뉴스, 영화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서비스들에 알게 모르게 이미 추천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영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서비스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UX, UI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제가 여기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면은 두 가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소비하거나 어떤 아이템을 보고 있을 때 그 맥락에서 적절하게 더 보여줘야 될 게 뭔가, 이 문제랑 아이템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라는 객체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 서비스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두 개가 시스템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요약을 하면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떤 바나나라는 상품 페이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바나나 하나만 덜렁 보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와 관련된 뭔가를 옆에 뿌려주거나 아니면 다음에 추천을 해줘요. 그럴 때 이제 바나나와 우리가 관련된 게 뭘까라고 다른 대상이 되는 아이템 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계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PC가 됐던 모바일이 됐던지 간에 어떤 아이템을 하나를 이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서비스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맥락에서 이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트릭이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나나와 유사한 걸 더 찾고 싶은지, 바나나와 같이 먹고 싶은 우유 같은 걸 찾고 싶은 건지, 이런 맥락을 적절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서비스 기획적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유사도나 거리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아이템들을 어떤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바나나 다음에 제일 볼만한 게 이제 토마토라고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은 그거를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에 노출을 하려고 하면 이 상품에 대한 품절, 재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품을 보고 있는 사람의 혐오도, 이 사람이 사과를 굉장히 혐오해요. 근데 사과를 제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선호도까지 고려를 해서 필터링 한 다음에 상품을 보여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선호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뭘 행동을 했는지, 뭘 샀고 뭘 받고, 이런 정보들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 정보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상품이라고 할게요. 적절하진 않은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이템의 관점에서 이 상품 영역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상품명, 재고량, 가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나 유사도, 거리와 같은 어떤 이 상품과 그 추천을 받고자 하는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돼요. 이제 요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매트릭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나나가 오렌지와 유사도가 0.83이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무수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이런저런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 모양으로 조금 더 이제 구성화를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추천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 이거를 수집하는 영역이 크게 두 군데인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추천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계 유사도 거리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영역이 있겠고요. 이게 아래쪽이 이제 그런 영역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사고 뭐 좋아하고 싫어했던 정보를 수집해서 넣어주는 데이터 수집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과외 추천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스키마, 룰로 정의된 명세에 따라서 추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플리케이션 서버고, 지금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지금 룰 스키마에 장보기 과외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보기라는 서비스에 과외 추천이라는 기능을 명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장보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이 추천을 할 때 뭐 이 사람이 디스라이크한 최근 5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오케이인 거, 아직 뭐 품절이 아닌 이런 상품을 20개를 반환해라, 이런 룰 명세만 적어주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오면은 항상 이런 질문이 봉착해요. 이거 꼭 새로 만들어야 되냐? 근데 항상 새로 만들자는 사람이 있고, 항상 있는 거 쓰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딜레마인데, 뭐 사실 근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턱대고 새로 만든 걸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멀하게 이제 각 잡고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대충 이제 그러니까 새로 만들지 기존에 있는 걸 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3가지 영역에 대한 기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메모리상에 적재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뒤쪽에 소개하겠지만 하루에 받는 쿼리량이 수억 건이고 이벤트들이 수십억씩 들어오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이 데이터들을 메모리로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HBase나 이런 NoSQL급의 수평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TP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요 기능이 필요해요. 이게 근데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MySQL 같은 DB 있잖아요. 거기서 제공해주는 뭐 웨어절이라든지 이런 뭐 2개 이상의 어떤 테이블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뭐 재고 처리하는 거 보셨겠지만 그런 온라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 기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실시간 분석 기능이 필요한데, 이게 OLTP랑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OLab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질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머신러닝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인화 추천이 실시간 분석에 들어가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혹은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도 있어요.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이런 걸 적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구현할 수밖에 없는 니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이 실시간 분석 쪽이 가장 중요한데, 뭐 필터링이나 비즈니스 로직은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지만, 개인화 추천이나 온라인 기계학습 같은 기능들은 추천 퀄리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속칭 얘기하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알고리즘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스케일러빌리티인데, 아까 제가 과일 추천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을 때 과일이 뭐 100만 개 정도면은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그거와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100만 로우로 정의해서 DB에 저장해 두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100만 개에 뭐 100개씩만 해도 뭐 억 단위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 아이템 상품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시시각각 변하니까 이런 어떤 관계도 같은 거를 미리 계산해 놓는다는 게 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화로 넘어오면 그게 더 심각해지는 게,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아이템들이 수백만 가지예요.
이 모든 조합에 대해서 추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트래킹해서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시간 타이밍에 분석을 항상 해줘야 되고요. 이게 가장 큰 니즈예요, 사실 실시간 분석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요런 요구사항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럼 외부에 나온 솔루션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MySQL인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세모 표시가 된 거는 우리의 니즈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MySQL이 데이터베이스로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스케일아웃 같은 특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래서 이게 수평 확장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일어나줘야 되는데 MySQL이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었고요. OLTP 기능은 잘 되죠. 잘 되는데 실시간 분석 기능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요. HBase는 NoSQL 중에서도 좀 가장 안정적인 편이긴 하고 잘 동작은 해주는데 OLTP에서 일단 걸려요.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고 실시간 분석은 거의 좀 힘들고요. 어랑고DB라고, 이거는 이제 몽고DB의 좀 넥스트 레벨 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얼추 잘 되긴 하는데 실시간 분석 저희가 원하는 기능의 일부를 제공해줘요. 근데 너무 느려요. 저희가 벤치마킹 했을 때 당시에는 그랬고요. Dgraph라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데 고로 만들어진 좀 핫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버전이 1이 넘어갔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했을 때는 1 이하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퀄이 좀 잘못 날리니까 DB가 죽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갖고 저희가 여기서 접었고, 근데 속도는 이 중에서는 가장 무난했었어요. 네오포제이는 이것도 이제 실시간 분석 기능의 일부를 제공해 주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근데 전체는 아니지만. 근데 일단 유료예요. 네, 유료라서 여기서는 더 뭐 고려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냥 있는 거 쓰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제로는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예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추천을 적용했거든요. 음악도 있고 웹툰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이말년의 서유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를 첫 화면에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안 봐요. 그러면은 이말년의 서유기를 영영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래에서 살짝만 낮춰주시면 안 돼요? 이런 니즈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SQL로 구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시간 분석에서 구현을 하려고 한 니즈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용량 개인화 추천, 온라인 기계학습 같은 기능을 실시간에 구현을 하자. 요 니즈. 그리고 이제 속도랑 안정성 얘기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OLTP 기능을 제공은 해주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진 않았어요. 일부는 저희가 따로 구현했거든요. 그러니까 DB별로 특장점이 있어요. 어떤 DB는 이 OLTP에서는 빠른데 어떤 건 굉장히 느려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속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나머지 확장성이나 완전성, 완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자면 완결성이에요. 저희가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에 이제 막 팔러 다녀요. 우리 시스템 좀 써달라고. 근데 저희 시스템 API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 호출하신 다음에 여기서 결과 요걸 빼시고 이렇게 해서 노출하시면 돼요 하면 안 써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API 한번 호출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서비스에 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쓸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완결성 있는 어떤 결과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도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저희가 집중하려고 했던 영역은 요 실시간 분석 영역하고 OLTP 쪽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거, 요게 저희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평 확장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적인 요소를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너무 능력 외적인 영역이라고 봤고, 요것들은 잘 알려진 솔루션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는 이렇게 됐어요. 앞쪽에 그 로드 밸런싱 관련된 L7 스위치라든지 저희가 이제 메소스 상에 마라톤으로 서비스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LB가 붙고요. 그래서 마라톤 앱 하나에는 저희가 보통 한 CPU 8개나 메모리 한 4기가 정도로 인스턴스 하나를 띄우고 가상머신 하나 띄우고 그 안에 도커로 이런 구성으로 앱을 올리고 있어요. 엔진엑스에 구니콘에 그 구니콘 밑에 파이썬으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한 4개 정도 떠요. 4개에서 8개 정도가 뜨고, 네, 걔네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
네, 이걸 이제 동작하는 걸 보자면은 뭐 이렇게 동작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브런치라는 서비스에서 유사 아티클을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오면은 이 앱이 MySQL에 저희가 아까 살짝 설명드렸던 룰이나 스키마 같은 걸 다 저장해 놨어요. 거기서 이 브런치의 시밀러에 해당하는 스키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스키마를 가져온 다음에 있으면 그 동작에 맞게끔 처리해서 결과를 건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정의되지 않은 그런 요청이 오면 404 에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 스키마만 계속 추가하면 돼요.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시스템적인 뭐 구성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뒤쪽에서 질문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할 얘기는 이제 요걸 만들면서 겪었던 뭐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요렇게 있어요. 7개인데, 네, 맞죠? 7개. 이 7개가 이제 개발하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좀, 누구나 좀 실수할 수 있을 법한, 뭐, 아니면 들으면 좀 유익할 것 같은 내용들로 좀 뽑아봤고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2냐 3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토네이도를 쓰느냐, 파이썬 2에서 토네이도를 쓰느냐, 파이썬 3에 세닉을 쓰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고민할 건 아니었어요. 파이썬 3 처음부터 쓰면 되죠. 근데 레거시가 있었어요. 토네이도로 돌고 있는 레거시가 있어서 이게 항상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얘를 좀 개선을 시킬까 아니면 새로 만들까 이걸 항상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바꿨어요. 3로. 3 플러스 세닉으로 바꿨는데 크게 이제 2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일단 코드 가독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체 코드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도큐멘트만 보셔도 감이 오실 텐데 사실 좀 공평한 비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네이도 쪽이 좀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갈 수 있고 세닉은 플라스크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대신 로우 레벨 컨트롤하기 약간 더 어렵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이 토네이도고 왼쪽이 세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2에서 그 비동기 콜을 할 때 항상 굉장히 마음이 찝찝했어요. 아니 리턴을 하는데 왜 레이지를 하지? 이게 예외인가?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게 하려고 만든 듯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일단 하긴 해야 되잖아요.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안 돼요. 좀 이상해. 그래서 지금 일단 코루틴 그 데코레이터가 붙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저는. 그리고 결과를 항상 토네이도의 어떤 특정 래퍼로 이렇게 래핑해서 레이지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콜을 할 때 일드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직관적이진 않았어요. 이거 제너레이터인가 이게? 뭐 개념적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세닉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우아해지죠. 어싱크라는 뭐 지시자도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비동기 콜을 하는 뭐 메소드다. 그리고 뭐 리턴은 그냥 하면 되고요. 호출하는 쪽에서도 어웨이트 한다는 개념도 되게 깔끔하죠. 코드 양도 그런데 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뭐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한번 처리해 주려면은 저런 뭐 헤더 처리나 뭐 피니시 같은 커넥션 그 클로즈업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불필요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뭐 이런 이유로 일단 바꿨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능인데 세닉이 주장하는 게 그 세닉 홈페이지 GitHub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 보면은 Inspired by UVloop 뭐 이렇게 아티클이 있어요. 이 UVloop이 뭐냐면은 그 토네이도 같은 이제 파이썬에 있는 비동기 웹 서버들이 흔히 쓰는 이벤트 루프인데 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사용하면은 세닉을 좀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세닉인데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뭐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일 정도로 빨라요. 근데 뭐 이 정도 갭으로 빨라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파이썬 2 버전으로 있던 토네이도로 짠 그 2 버전을 3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세닉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있는 스펙 그대로 만들었는데 옵티마이즈 안 해도 2배 이상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스펙이 달라졌고 옵티마이즈가 돼서 비교는 어렵지만 당시 지금 최소한 3배 이상 빠르지 싶어요. 계속 갔었다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3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3에 와서 비동기를 쓰다가 좀 중요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어싱크 IO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좀 성능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2개의 역할이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웨이시 위에는 4개가 들어가 있고 아래는 3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게 2개가 똑같아요, 하는 일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퓨처를 썼고 아래쪽에서는 위에서는 어웨이트를 썼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위쪽에서는 런하고 어웨이시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비동기 콜을 순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리퀘스트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일어나서 그쪽에선 효율화를 볼 수가 있어요. 어웨이 걸리는 순간 다른 리퀘스트가 처리가 될 테니까. 근데 한 리퀘스트 안에서의 전체 처리 시간은 순차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겠죠. 매번 비동기 콜을 하면서 넘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아래처럼 퓨처를 써서 그러니까 서로 의존성이 없는 비동기 콜을 동시에 날려버리고 필요한 시점에 어웨이를 걸어주면은 병렬로 실행이 돼요. 리퀘스트 하나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반 이상씩 리퀘스트 타임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스루풋 자체가 뭐 확 드라마틱하게 개선은 안 되는데 그래도 단위 리퀘스트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CPU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만 해도 스루풋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파일링인데 이게 약간 그 OLTP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파이썬 코드를 열심히 최적화를 했어요. 정말 야무지게 이렇게 최적화를 했는데 근데 돌려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네트워크 IO인 거예요. 사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C 코드가 됐던 뭐가 됐던 옵티마이즈 잘하면 결국에 가서는 네트워크 IO에 걸리거든요. 저희가 아까 그 룰로 이제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룰마다 좀 추천 기능의 복잡도가 달라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것들은 실시간 연산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왼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전체 시간의 32% 정도밖에 CPU를 안 써요. 나머지는 네트워크 IO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99%가 네트워크 IO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IO를 줄이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데이터베이스를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얘가 우리가 기대한 속도만큼 응답이 오는지를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사례를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몽고DB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몽고DB에 보면은 어그리게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sum, where, filter, group 이런 여러 가지 연산들을 스택처럼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데 이 안에 연산 중에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는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아까 뭐 이제 C 없는 포도 같은 경우에 품절이면 굳이 저희가 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메타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앱에서 거르는 방법이 있고 애초에 DB에서 꺼내올 때 그런 조건절을 걸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후자가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앱 서버에서 이거 필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CPU 상의 뭔가 리소스도 필요할 뿐더러 데이터가 넘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일단 다 가져온 다음에 걸러야 되니까. 그래서 DB에서 걸은 다음에 가져오는 게 네트워크 양도 줄고 근데 정작 DB에서 CPU 사용량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쓰는 게 좋겠다라고 썼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룹인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봤던 상품 100개를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그 100개 중에서 여러 번 봤던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그룹 파일을 하고 싶은데 DB에서 그룹 파일을 해서 갖고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그룹 파일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DB의 특성일 수도 있고 버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앱 서버에서 그룹 파일 하게 하니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B에서 제공하는 OLTP 기능을 하나하나씩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프로파일링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게 필요했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DB를 너무 믿지만 말자. 그래서 적절한 레벨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걸 직접 구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싱인데 캐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된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 액세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아키텍처 보실 것 중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디스 서버를 쓰고 있는데 레디스가 로컬에 있어요. 로컬 서버에 레디스가 하나가 떠 있고 그 구니콘 밑에 매달려 있는 여러 개의 파이썬 인스턴스들, 그 프로세스들이 레디스를 쉐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좀 뭐 필요한 니즈가 뭐냐면은 저희가 다양한 추천 쿼리를 받아요. 수억 건씩. 근데 그 쿼리마다 쿼리만 보면은 다 거의 유니폼리 랜덤이에요. 물론 이제 좀 핫한 컨텐츠는 있지만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각각의 컨텐츠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중복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나나와 관련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추천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3개는 토마토에 추천하는 3개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쿼리 레벨 옵티마이즈로 캐시로는 안 되거든요. 쪼개야 돼요. 캐시를 굉장히 세세하게 파인 그레인드하게 적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내부에서 필요한 메타데이터 하나하나까지 쿼리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캐시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프로세스 내에 인베디드 캐시로 적용을 하면은 이 프로세스 하나가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온 요청, 중복 요청에 대해서만 캐시가 적용이 되는데, 인스턴스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공유할 수 있는 레디스 하나를 쓰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의 중복 요청도 처리가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를 넘어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캐시를 어느 레벨까지 이제 두느냐인데, 저희는 일단은 인스턴스 하나 내에서 쉐어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슈퍼노드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해보기 전에 몰랐던 건데, DB를 좀 아시는 분은 익숙하신 얘기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 저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샤딩을 해요. 그래서 샤드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쪼개놓고 모든 리퀘스트들이 이걸 이분하게 퍼질 거라는 걸 기대를 해요. 그래야지 스케일러블하게 DB가 이제 확장이 될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항상 1번 DB가, 1번 샤드가 항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를 봤더니만 쿼리에 이상한 특정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나?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쿼리는 되게 이분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항상 샤드 1번으로만 리퀘스트가 2배 이상 가는 거예요. 꼼꼼히 좀 봤더니만 아까 이 얘기랑 비슷한데 되게 핫한 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모든 과일에서 항상 나가는 포도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와도 이 포도 정보를 항상 가져가려고 하니까 샤드 1번에 이 포도가 있는 샤드를 항상 죽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슈는 추천이 항상 있진 않아요. 저희가 사용자가 뭐 거의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용자들이 액티브 유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방문한 유저들은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폴팩이라고 이 사람과 유사한 사람, 뭐 비슷한 추정 연령대, 뭐 지역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인구의 한 30%가 콜드 스타트로 가면은 전체 쿼리의 30%가 콜드 스타트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폴백으로. 이거를 쿼리 레벨에서 캐싱을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폴백이 있던 샤드가 1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이제 슈퍼노드가 될 만한 포인트에 다 캐싱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중복 요청이 안 가도록.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 솔루션을 사용했으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안쪽에서 캐시를 되게 꼼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인데, 복잡한 필터링. 이거는 지금 사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쉬워서 넣은 예제인데, 아까 제가 바나나가 싫다는 저희 선호도가 있으면은 DB에서 where 건 다음에 바나나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싫어하는 것 같진 않고, 아까 그 이말년의 서역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가 게르기긴 한데 아예 제거하기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뒤로 조금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파이썬 앱에서 프로시저로 저희가 짰어요. 그래서 룰 스키마에 보면은 필터스에 지금 롤링이라고 있어요. 롤링 기능을 true를 해주면은 이런 상품이 제거될 예정이었던 애들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 뒤쪽으로 좀 넘어가줘요. 그러면 이제 항상 개수도 일정하게 저희가 보존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노출했던 횟수에 비례해서 좀 페널티를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필터링을 대응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었는데, 가끔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필터링 로직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앱 코드에 구현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언제 배포해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되게 긴급할 수도 있고 엄청 짜치거나 드물게 요청이 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룰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심었어요.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잖아요. 그래서 룰에 파이썬 코드를 심고 온 더 플라이로 이걸 컴파일을 해서 그냥 로직을 적용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람다 보이시죠? 그래서 필터를 골뱅이를 붙이면 저 부분을 그냥 파이썬 컴파일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배포인데,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가 한번 서비스를 배포하고 나면 설정만 바꿔요. 거의 그러니까 스키마만 바꿔요. 룰만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브런치라는 서비스에 저희가 버킷 테스트를 해요. 버킷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부는 A 버킷, 일부는 B 버킷의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자주 바꿔요. 근데 이제 이 버킷을 하나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버킷이 바뀐 내용을 전체 앱 서버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 앱 하나를 내렸다 올리는 거는 너무 비용이 커요. 그 리퀘스트가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앱 안에 앱 하나하나 거기 앱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이건 좀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 앱 안에서 앱을 그냥 하나하나 매뉴얼리 리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뭐 프로세스 아이디 얻어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뭐 유실이 돼요. 리퀘스트가 유실이 될 수 있고 시간은 매한가지로 오래 걸려요. 인스턴스 내 앱을 하나하나씩 이제 리스타트를 해주고 좀 시간 딜레이도 줘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인스턴스를 뭐 한두 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별로고, 이래서 이제 사실 구니콘을 쓰는 거죠. WSGI를 쓰는 장점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구니콘에 이제 킬텀 시그널을 주면 얘가 그레이스풀리 API 서버를 하나씩 롤링 리스타트를 해줘요.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면 저희는 인스턴스마다 구니콘은 하나씩 떠 있거든요. 인스턴스마다 구니콘의 킬 시그널을 한 번씩만 날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설정 배포가 그냥 끝나요. 앱이 이제 리스타트 되면서 룰 DB를 다시 물고 오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니콘에 들어가 보면은 마스터 프로세스의 그 시그널 프로세싱 전략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퍼포먼스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에 넣은 지 좀 됐어요. 좀 공격적으로 넣기 시작한 지는 뭐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대충 이제 하루에 3.5억 정도의 API 추천 결과 요청이 들어와요. 대부분이 한 17ms 내로 나가고, 99.7%에서는 100ms 이내로 다 끝나요. 0.3%가 이제 100ms가 넘어가는 건데, 여기 하루 기준이고요. 이 와중에 하루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인서트가 대충 10억 건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미 있는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15억 건씩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셀렉트도 뭐 12억 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하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단일, 그러니까 싱글 코어,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로 앱 서버, 파이썬 아까 그 앱 서버에 띄우고 이제 20명 가상 유저 붙어서 이제 버스팅하게 이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평균적으로 초당 한 300건 정도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데이터마다 필요한 데이터 전송량 한 43K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스레드 늘리고 개수 늘리면 리니어하게 스케일러블 하긴 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파이썬 많이 쓰는 부서거든요. 저희 코드 레파지토리 보면 99%가 파이썬이에요. 나머지 1%가 C를 뿌리고. 근데 파이썬을 뭐 하려고만 하면 파이썬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앞에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네트워크 IO가 문제지 파이썬 코드가 문제인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안정성이나 언어적인 그 취약성 때문에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언어별로 다 뭐 일장에 일단 있는 거고, 이런 얘기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의 근거를 곰곰이 보면은 외부 사이트에 의존을 해요.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경험 사례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똑같은 걸 뭔가 파이썬을 개발하고 싶을 때 레퍼런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얘기인데,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병목의 대부분 네트워크 IO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뭐 굉장히 헤비한 네트워크 매트릭스 연산 이런 걸 하는데, 심지어 딥러닝도 돌려요 실시간으로. 근데 CPU 연산 최적화만 잘하면은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로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슈퍼노드 문제에서 샤딩이 하나의 공통 사업의 리소스에 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의 문제는 그렇게 찾았는데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마지막 코멘트에서 파이썬에서 CPU가 문제가 아니고 연산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노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슈퍼노드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슈퍼노드 쪽으로 요청이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앱 서버에서 단일한 캐시를 쓰고 있다면 사실 슈퍼노드 이슈는 사라지겠죠. 근데 이거는 뭐 개발 디자인 철학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고, 인스턴스 하나 내에서 공용 캐시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 슈퍼노드 이슈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그 파이썬 코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파이나 사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넘파이 사이파이를 쓰더라도 그거를 뭐 사실 컴파일 하는 데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중요하죠. 뭐 심드 같은 거 옵티마이즈, 그 오픈 블라스 같은 걸 연동을 잘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C++로 짜서 그거를 사이선 같은 거를 랩핑해서 썼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CPU 연산이 좀 느린 것 같다라는 기준은 C로 짰을 때 속도랑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봤었어요, 저희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넘파이나 사이파이 같은 거를 사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다 쓰게 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무슨 뭐 매트릭스 영상 같은 거 하다 보면 그걸 되게 편하게 쓰는데, 그게 사실 그 부분에서 공공 형상이 있는지를 그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일단 제일 흔한 게 벡터 연산인데, 사실 벡터 연산도 그 뭐 아무리 잘 짠다고 해도 벡터라이즈 길게 해가지고 넘파에서 한 번 다 프로젝트 하는 게 빠르긴 빠르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 솔브를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짜는 것보다 그 슈도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게 넘파이나 사이파이스에 있어요. P-인부라고. 근데 그걸 쓰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거기서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최적화했어요. 아까 C로 그냥 써서 파이썬으로 생각하고 그 케이스는 혹시 어떤 건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뭐 그 아까 딥러닝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피드 포워드를 태운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해서 최종적인 뭐 탑 N개를 뽑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C로 짜서 인베딩 시켰어요. 네. 이쪽 질문인데요. 페이스 저도 C++가 페이스라고 하고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면 큰 이유가 CI에 되는 거예요. 네네네. 구멍 네트워크 바이오를 흥행하기 위해서 러싱 바이오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싱 바이오 같은 걸 쓰다 보면 결국에 네트워크에서 바이오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실제 연산하기 위해서 스레드 한 프로세스가 넘겨주는 네네. 그걸 가면 깎기가 없어요. 네. 때문에 지수는 떨어지는 지수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를 이벤트 루프상에서 스위칭 할 때 맨카피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네. 네. 코르키는 각 노드에서 데이터 와이어만 받아오는 게 있고, 걔를 받아와서 누군가 어떤 Q 같은 걸 써서 데이터를 이제 프로듀스와 컨슈머가 다른 상황인가요, 그러면? 근데 저희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싱글 스레드 내에서의 비동기를 이벤트 루프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스레드 내에서의 데이터 카피는 일어나진 않았고요. 프로세스가 달랐으면 말씀하신 대로 IPC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는 이제 스레드 하나 내에서의 비동기만 고려했기 때문에 데이터 카피 이슈는 없었어요. 네. 지금 점심 질문 받은 것 같이 당황스러운데, 뭘 먹고 뭐 좋아하냐 이런 다 써요. 그게 어떤 상황마다 적절한 알고리즘이 틀려서 그냥 요즘 핫한 거는 대부분 쓰고요. 그 상황을 보고 여기서는 이게 잘 되니까 이거 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혹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유스 케이스가 있나요? 그 케이스를 그냥 다른 알고리즘 쓰시는 저희가 지금 적용된 서비스가 대충 30개고 그 중 안에서 피처까지 들어가면 60개, 70개 막 돼서 이걸 하나씩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실시간성
알고리즘 실시간으로 안 돌아간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 네. 뭐 굉장히 잘 된다고 이제 소문난 알고리즘들 페이퍼들 참조해서 보면은 시간 복잡도가 너무 느려갖고 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핫한 걸 항상 쓰진 않고요. 그 논문은 봐가면서 좀 골라 쓰긴 해요. 그런 경우 좀 비일비재하긴 해요. 네. 제가 지금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예. 그 인스턴스랑 샤드랑 어떤 관계라고 하신 거죠? 인스턴스의 공용 샤드가 하나 돌아가 공용 레디스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네. 그러면 그 프로세서가 죽었을 때 DB에서의 페일오버는 그 몽고DB의 페일오버 전략을 따라가고요. 앱서버에서의 페일오버는 사실 없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마라톤상에서 제공이 된다고 보는 건데, 일단 인스턴스 내려가는 경우에는 마라톤 앱이 페일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유실된 거에 대해서는 이 인스턴스 내에 이 앱서버가 죽었을 경우에는 엔진엑스가 페일오버를 해주고, 인스턴스가 날아간 경우에는 이쪽 LB에서 페일오버를 해주는 그림이죠. 네. 하나 질문인데요. 그 실시간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만으로 충분히 인간 속도가 100ms, 17ms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실시간 분석을 하셔도 그런 속도가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뻥 아니고요. 진짜 돼요. 네. 아니,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텐서플로우나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내용을 처리도 하고 속도도 더 높여주잖아요. GPU 사용하시면서. 네, 트레이닝 할 때는 GPU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모델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든 다음에 피드포드처럼 다 프로덕트로만 이루어진 인퍼런스만 하는 경우는 CPU만 쓰는 것도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파이썬으로 그 실시간 분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든 그렇지 않나요? 잘하면 되죠, 잘하면. 네. 좀 이어서 질문. 네네. 분명히 머신러닝을 동영상으로 이제 아무리 분명히 머신러닝을 하면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고 연산 매트릭스가 많잖아요. 네. 그 경우에 최소와 최대 그 온갖 차이가 없죠. 그런 그 로드가 많은 그 환경이라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내부 정보라 많이 넣진 못했는데, 요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99% 이상 타일이 100ms 미만에서 끝난다는 거니까 뭐 표준 편차 고려해도 스탠다드 스코어로만 60ms나 40ms 이내의 편차를 보여줄 것 같네요. 네. 최대는 사실 저희 알고리즘을 벤치마킹 하긴 하지만 서비스의 니즈에 맞춰서 잘라요. 그냥 우리 서비스에서 300ms 이상 나오면 너무 사용성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네, 잘라버려요 그냥. 네. 네, 죄송하지만 지금 발표 시간이 종료되어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김강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